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새해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윤곽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공고안에 담겨 있는데요. 핵심 개혁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계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개혁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과 향후 노동관계의 주요 정점을 짚어봅니다.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현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이 주요 개혁의 하나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방향과 내용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노사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년사를 보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꾼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다음에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 노사법치주의 등 몇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노사관계를 언급한 내용을 넘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두 분께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짚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대략적인 평가 먼저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네. 방금 신년사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신년사에 들어가 있는 노동과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을 보면 노동과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추구할 때 결국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사용자와 경영계를 위한 어떤 소원 수리의 내용을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목표를 제대로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왼쪽에서 얘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예전에 보면은 좌회전 걸고 우쪽으로 깜빡이를 켰다.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노동개혁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가장 네.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노동개혁의 출발을 노사법치주의로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네. 노동 문제를 법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노사
문제를 노사 관계로 얘기하는 거는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사 법치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치의 기준이 되는 법적 규정이라고 하는 게 100% 맞아야만 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학하시는 분들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항상 현실보다 한 발짝 두 발짝 뒤따라가는 게 법의 규정입니다. 네. 그러면 법적 규정은 이미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현실은 그보다 앞서가 있을 때 그 법을 적용하는 거를 가지고 노사 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가 주도형 어떤 그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개입주의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사법치주의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노동관계, 노사관계 문제는 법으로 다루기에는 복잡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라고 말한 것은 불가피하게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어떤 표현의 다름 아니다. 그게 이제 주로 70년대 산업화 단계에서 그 법치를 강조했을 때가 이제 국가가 소위 관치에 가까운 형태로 노사 관계를 규제할 때 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현 실장님. 예. 뭐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교육 연금에 앞서 노동 계획을 얘기한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동시장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70년대, 80년대에 있던 규제라든지 규제 위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뭐 고령화 저출산이라든지 뭐 디지털 전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걱정해야 할 것이 이런 개혁에 특히 노동시장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임금 근로자라든지 좀 취약계층의 그 개혁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의 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노동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같이 병행되어서 이것이 뭐 사용자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뭐 합의와 타협을 거쳐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큰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우리 교수님 말씀과 같이 향후 이제 노사관계에서 논의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오히려 취약한 부분들은 노동시장에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의 내용을 보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내놓은 공고문의 대부분 내용들이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공고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도 짧게 듣고 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윤 실장님 먼저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나온 것들은 주로 이제 기본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행 계획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거를 논의할 때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 52시간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주 단위를 이제 월 단위로 한다든지 연 단위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취약계층들이 그 근로시간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취약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정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 그 미래 노동 시장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또 미래 노동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노동 개혁을 왜 해야 되냐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게 심각한 현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데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의 노동 개혁 어떤 논리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풀고 그걸 위해서 노동 개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 1%도 동의할 수가 네. 없다. 왜냐하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한 석 달 반 정도 가동이 돼서 어떤 결과물을 내놨는데 그 결과물이 별로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에 나온 거, 그러니까 세대 상생형
그 임금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어서 네. 도대체 석 달 반 동안 전문가 12분이 모여가지고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구 노동 개혁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 결과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래 우리 노동 상황이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에 대한 진단은 잘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처방이라든지 현실에 바탕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왜 그런지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사실은 쟁점이 된 게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행 근로시간은 우리가 하도 52시간, 주 52시간을 얘기하니까 기본이 주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이고요. 최대한 더해서 그렇죠. 아무리 많이 해도 12시간 연장해서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가 주 52시간인데요. 이거 바꾸겠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바꾸고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한번 예, 김 실장님. 그 원래 우리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하루에 8시간 해서 5일 하면은 이제 40시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연장 근로를 12시간 하는 걸로 해서 그걸 주 단위로 묶어 놨습니다. 네. 주 단위로 52시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든 상태인데 네. 이것을 이제 주 단위를 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월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반기라든지 분기 혹은 연 단위로도 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맞춘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이거는 결국은 주 52시간제의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네. 뭐 연단위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달 예를 들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52시간을 맞출 경우에 이제 12시간을 그러니까 원래 그 주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달로 하면은 보통 이제 4주 정도 됩니다. 4.345 곱하면 또 52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주 40시간 더하기 52시간 하면 거의 92시간 물론 이제 극단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어떤 한 주는 9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완화하기 위해서 또 11시간 정도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은 또 보호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 혹은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사업장 구조를 보면은 30인 미만 그 관련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과연 노사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많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을지, 그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이 대응할 수 있을지가 네.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최대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주 시간이 90시간까지 사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한 엄청난 그 노동 시간인데 실제로 이렇게 주 52시간을 넘어서서 90시간 가까이 노동이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교수님? 지금 이래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이제 그 노동계 일부에서 계산을 한 게 최대 90.5시간까지 주당 네.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쪽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최대 가능한 시간이 90.5시간이 아니고 80.5시간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90.5시간하고 80.5시간 둘 다 긴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당 최대 12시간 연장 근무할 수 있는 거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이렇게 이제 늘려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한 날이 기본적으로 그게 50시간이든 60시간이든 70시간이든 이렇게 이제 그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이제 장시간 노동을 주당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일을 하는 주가 연속 몇 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늘릴수록. 그러면 하루에 노동자의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11시간을 쉬고 그럼 이제 11시간 쉬는 시간에는 출퇴근하고 밥 먹는 시간 이렇게 뭐 다 들어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회사에 가서 11.5시간 근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11.5시간 근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4시간마다 휴게 시간 30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5시간의 휴게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 16시간을 회사에 머물러야 됩니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산업화 초기에 절대적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됐거든요. 네. 그때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미래 노동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 개혁을 해야겠다고 얘기하면서 산업화 초기 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미래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고 노동 개혁의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당장 들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렇게 미래의 노동시장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과도한 노동 시간과 과거의 산업화 시기에 노동을 많이 투입했던 노동과는 다른 노동의 산업이 펼쳐지고 있을 텐데 예. 왜 경제계나 사업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예. 왜 이런 그 노동 시간 유연화의 체계를 어쩌면 요구하고 있고 이쪽은 지금도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죠, 김 실장님? 예, 그건 이제 사실 우리 미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신산업, 신성장 산업 이런 분야로 봤을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경제 산업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30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근로 시간으로 말하면은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대한 안전망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네. 또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인 미만 그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이제 30인 이상은 노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그 밑에는 거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네. 노동 노조도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 그런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구가 거의 60%가 됩니다. 전체 종사자 수 60%가 네. 되고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 65만 명, 70만 명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나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이게 52시간 주 52시간제를 묶어놨던 것이 이제 풀리면은 이 부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이라든지 그 뭐랄까요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러면 부분이,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번 이 노동시장 유연화, 근로시간 유연화로 실제로 이 혜택을 보거나 편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이 교수님 큰 대기업 쪽입니까? 아니면 30인 미만 혹은 노동조합이 조직화가 덜 된 쪽입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목표를 잘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그 노조로 조직화된 사업장에는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 어디가 타격이냐면 미노조 사업장, 네. 노조가 없는 사업장 내지는 영세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동개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이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이유는 임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영역이 결국은 미조직 영세 사업장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분들은 이후에 어떤 노동개혁을 통해 가지고 전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현 정부가 이 노동개혁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규모 노조 사업장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는 보호되어야 될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공관이나 개혁안을 보면요, 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사측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 예. 지금 노동자들도 설명할 때 보면 노동자들도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연장 근무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더 창출하고 싶은데 법에 묶여가지고 일을 못 한다거나 지금 한창 일이 많아서 52시간을 넘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기를 타는 이런 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업들은 그 철에 일을 많이 하고 일이 좀 없을 때는 좀 쉬고 이런 탄력적인 어떤 노동 정책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걸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확대하게 되면 각각 그 구체적으로 뭐 법이 모든 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관장할 수 없는 구체적인 어떤 현장의 얘기들을 좀 더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가 이 제안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보면 자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우려가 많은지요. 아까 우리 김영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조직하고 안 된 데서 이게 가능할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셨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조정을 통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이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출발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당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임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임금은 똑같은 거고 그러면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만 반대로 될 경우에는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게 네. 되거든요. 그럼 이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법치라고 하는 얘기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법을 바꿔서 사실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조 조직률이 14.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14.5%라고 하는 게 대부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몰려 있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거의 50%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동의가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사용자에게 휘둘리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조합이 없는 비조직 사업장은 결국에는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업장이 돼버린다라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크다란 뭐 별로 예상되는 불이익이 노동자들에게는 없는 반면에 힘들게 사업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월급이 깎이는 형태. 월급은 동일한데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예, 맞습니다. 임금이 하락하는 이런 효과밖에 창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조직화돼 있지 않은 85.5%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 노동시간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용자와 기업의 일방적인 선택권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일을 할 때 이제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보상을 굳이 금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휴일을 확대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편 이런 걸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의 실제 실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근로자들이 보면은 이제 연장 근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임금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위해서 이제 연장 근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휴가라든지 이걸로 그냥 이렇게 대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난번에 연체 한번 토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근로자가 이제 휴가라든지 어떤 혹은 금전을 받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과거에도 공공 부분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렇게 그 휴가를 금전으로 많이 보상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선택의 폭을 넓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사 자율적 합의 아까 그 전에 얘기가 실제로 보면은 노사가 그 노동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조직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에 보면은 고용주하고 그다음에 그 아르바이트생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 자체에서도 그 최저임금이 거의 정해지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최저시급도 결정 안 될 분들은 이제 쪼개기 때문에 15시간 네. 이하로 이제 계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네.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현 실장님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제 다음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도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승엽 교수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왜 주유수당이나 있으면 노동 현장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이 이유로 주유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주유수당은 흔히 말하는 이제 알바생들이죠.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반드시 그러니까 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가 주유수당 아니겠습니까? 알바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에게. 예, 모든 노동자에게.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받는 사람들은 아까 김용현 실장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주유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일부는 지키려고 하는 주유수당마저도 이제는 없애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또 최저임금이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노동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게 타격을 줄까요? 그러니까 주유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이제 저임금 구조에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이게 이제 일본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게 자꾸 이분들이 노동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 너무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법적 쟁점을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 즉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하는 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거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노동법적 쟁점이라고 하는 거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학자들끼리 논의하다가 네. 복잡한 개념을 자기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현실 법학하시는 문제가 분들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학자들끼리- 현실에서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가산수당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연관이 돼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다 노동 시장 현장의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유수당에 대한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주유수당에 대한 폐지는 사실은 저임금 구조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 주유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금을 올리는 얘기 없이 지금은 주유수당에 대한 조정이라고 사실 폐지라는 말을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쓰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검토하고 조정한다는 얘기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급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16.7%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임금이 거의 20% 정도 깎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20% 정도의 삭감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는 건데 제가 궁금했던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은 학자들끼리 완전히 동의되지 않는 모든 노동 쟁점들은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이렇게 본인들이 네, 그분들이 하는군요. 그렇게 표현을 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20%의 삭감 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건 확실한 거죠. 예. 16.7%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16.7%의 삭감 효과가 있다는 거는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하시는 분들인데 엄청난 그동안 올려왔던 어떤 그 최저임금 상승률을 금방 다 까먹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도 주유수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뭐냐면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소득 보전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유수당 폐지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저임금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유수당 폐지가 논의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떤 그 임금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에서 주유수당 폐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저임금 구조의 해소 없이 주유수당을 무조건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불확실성 얘기가 나온 게 실장님 워낙 현장에서는 복잡하게 이 주유수당이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15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14시간 그다음에 그 이하로 쪼개고 다른 편법을 계속 쓰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임금 계약을 할 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의 하락을 막는 선에서 예. 최소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명쾌하게 하면 이게 해소가 되는 건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해소라는 명분 하에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주 40시간에 이게 주 5일 근무 40시간에 이게 주 5일을 근무하면은 유급 이제 그 임금이 낮으니까 네. 유급 8시간을 줍니다. 네. 그러면 48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48시간에 그러니까 매달 이제 4.345주를 곱하면 그 한 달이 209시간이 됩니다. 네. 209시간. 그 209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예를 들어 2023년도 이번에 최저임금을 곱하면은 9,620원을 곱하면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8시간 그러니까 주휴로 주는 8시간을 4.34로 곱하면 이게 한 35시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보면 이 35시간 곱하기 또 최저임금을 하면 약 교수님 아까 뭐 15% 말씀하셨는데 약 33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201만 원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한 3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주유 수당을 없애기 위한 그 시간을 많이 줄인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과제에 가야 되고 핵심은 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 예를 들어 아까 40시간, 48시간이 아니고 40시간 그야말로 40시간 해서 한 달 저걸 한다면은 거기 그 빠지는 만큼 33만 원만큼 빠지는 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그게 네. 보상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주유수당만 없애자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여기 주유 시간을 지금 또 15시간 이상만 그게 계산으로 해갖고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시간을 하게 되면은 한 2만 얼마 될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논리는 뭐냐면은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만큼 최저임금에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주유 수당을 주는 그 8시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변경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약간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이 그게 보상될 수 있도록 총액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거나 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일반 기업에 있는 분들도 주유수당은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임금 삭감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임금의 지불 형태가 시급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월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휴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주휴수당에 해당되느냐를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 문제입니다. 네네. 시급. 네. 예. 그래서 임금 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하나만 짧게 살펴보고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도대체 뭐길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을 안 한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포괄임금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무조건 주는 걸로 임금의 계산을 해 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40시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당 5시간의 어떤 이제 연장근로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은 20시간이 되겠죠. 20시간에 대한 거를 시급 10,000원에서 20만 원을 미리 월급에 넣어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시간만큼은 내가 마음껏 연장 근로를 한 달에 쓰겠다. 이제 이렇게 네. 약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가 사실은 20시간 약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5시간만 그 달에 썼다. 그럼 노동자가 15시간에 대한 해당되는 임금을 그냥 받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을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의 임금 체불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건데 네. 이제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써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 있어서 세 개가 아니고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죠? 예, 하나만 해당되고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포괄임금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되고 이미 거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유수당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포괄임금제가 언급되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라고 하는 기존의 논조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를 방안을 만들어야 모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피해가니까 네. 이건 포괄임금제를 제도적으로 허락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논의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공짜 노동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20시간 정도를 주고 40시간, 50시간을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하나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포괄임금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기존의 노력 반대로 네. 오히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그렇죠. 오남용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포괄임금제가 인정이 돼버리는 결과를 네.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시 실시 감독 실시를 하겠다는데 그렇죠. 효과 있을까요, 실장님? 예, 대부분에서는 사실은 포괄임금제가 이제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업종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간병이라든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정의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임금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되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같이 다만 이게 이제 실근로 시간이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그 추가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네.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당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 노동 시간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다가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아마 미래노동시장 여기 연구에서도 이제 이게 전향적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그게 뭐 후의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근로 시간을 뭐 좀 관리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균질하고 평균적이면 정책이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용 형태도 다르고 기업 규모도 다르고요.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주로 노동 형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적이고 다른 내용들이 있고 아까 제일 큰 문제는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5%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없는 이런 구조 그리고 영세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구조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 상황에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런 법적 제도적인 어떤 시행만 가지고는 극복이 안 될 텐데요. 가장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얘기를 하죠. 이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일단 이제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임금 체계인데 저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얘기된 게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이거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즉 원하청 관계와 기업 규모가 사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거는 저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첫 번째 우선시 네. 돼야 되는 거고 네. 결국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납품 단가의 문제, 그러니까 불공정 시장 거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에서 임금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에서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이나 업종 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과 업종 단위에서의 적정 임금을 또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기업의 생산성 부분을 기업들이 주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돼야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임금 체계의 면에서 풀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초단시간 근로자들 특히 이제 고용 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5시간 미만 그 근로자 얘기도 했는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40시간에 대한 그 규정이 있으면은 뭐 15시간, 10시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여기 연구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한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미래에 대한 산업 구조라든지 그 일자리 그런 개념은 없이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 있는 내용들은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허봉제 줄이고 직무성과급제 가자는데 이게 뭐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짧게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계속 직무과 성과급을 결합시킨 직무성과급제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연봉제는 나쁜 거고 직무성과급은 좋은 거다. 그래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면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임금체계 개편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산업과 업종 단위에서 임금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업 단위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기업 단위에서의 인건비의 총량이 있을 텐데 그 인건비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를 연봉제로 지급을, 그러니까 저 호봉제로 지급을 하든 성과급제로 지급을 하든, 성과급은 빼고 이 직무급제로 지급을 하든 총량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원청의 임금, 원청 노동자의 임금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대기업 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가져가는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조정을 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해결책이 아닌 거를 해결책이라고 자꾸 이제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자꾸 핵심은 비켜나가고 예. 있다. 네. 자, 이제는 앞으로 쟁점 사항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개정 없이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 개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총선 후에 법 개정이 되더라도 노사 간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고 실시하는 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임금의 문제로는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같이 예, 해보십니까? 저도 뭐 교수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실제로 이게 그 많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을 거고 네. 실제적으로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노동 문제가 항상. 그런데 워낙 여러 분야의 여러 주제들이 엉켜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 되신 분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죠. 예, 성격이 강하신 분이 돼서 예. 그런지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동시킬 생각 자체가 없는 거. 왜 위원장 왜 하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 경사노위를 포함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만약에 노동시장 개혁과 이게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떤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이번에 실장님 먼저. 예. 우리 그 노동 미래 그 연구에서도 보면 그 참여자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좀 실무 전문가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노동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보통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보면 공익단체, 노동단체가 있듯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소외돼 있어서 일방적인 어떤 일방 통행적인 그런 어떤 정책 결정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이제 이걸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네. 좀 참여를 많이 대폭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 현장 얘기를 좀 많이 예. 들어라. 네.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 배제적인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을 노사 자치에 기초한 어떤 그 관계를 중시하는 접근으로 바뀌지 않으면 요 노동개혁 문제는 노사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경산호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떤 밥을 먹을지에 대해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집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고 하는 거는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니들이 결정해라고 사실상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원래는 연구회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뒷집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밥을 먹는 게 좋을지 물어볼 수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거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노사가 그럼 당사자가 어떤 거 먹을지를 같이 얘기해봐라고 하는 네. 절차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을 빼고 우리가 편한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사노위도 그렇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그렇고 사실상 고용노동과 임명한 자기 쪽에 가까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 하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밀어붙이는 노동 배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노동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없고 노동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도 없다고. 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 노동계 얘기를 좀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끝으로 두 분께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얘기 우리가 많이 했고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약간 임금을 깎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이 3대 부패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노조 부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비판적이지 않고 그래 맞아 노조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만 보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노조도 굉장히 반성을 할 부분이 많고 전형적으로 스스로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얘기하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마무리 발언과 함께 노동계에 꼭 해주고 싶은 고언이 있으면 두 분께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지난 정부가 사실은 너무 노동자 위주, 노조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현 정부에서 좀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결국은 노동자 단체도 사실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어느 한 일방이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개혁의 대상자가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노동시간 임금 등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노사 민정이 솔로몬의 지위를 좀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약자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우호적이다 한국 사회가. 반대로 강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저항적인 측면이 좀 있다. 예전에는 그래서 노동조합에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호적이고 관대한 접근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약자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때리면 많은 국민들이 강자인 노조라고 하는 거를 노조의 대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불법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혜택이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14.5%이고 그 다음에 노조가 있더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면 강자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대규모 사업장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대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5%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렇게 끌어안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노동조합이 80년대를 통해서 팽창하고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귀족노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전히 어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80년대의 방식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의 정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조합도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문제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내용과 방향, 그것에 대한 살펴볼 점 두 분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김용현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를 요구하며 체크한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글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주택이라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이 누군가의 철없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를 잘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존중마저 달라져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활력은 설 자리가 없고 체념과 분노가 근본 정서로 자리 잡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세요. 지금 여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풍경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꿈을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말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